이 와중에 경선에서 탈락했으나 지금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몸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 주요 세 당에서 다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나온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민주당이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직 임명에 관해서 홍준표 전 시장과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 페북을 보니까 구름 위에 올라간 오늘 나는 손오공입니다. 이런 이제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오 뭐야 진짜 국무총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그 다음 보도는 이제 이건 선거용 보도인 거고 그런 일 없다라는 게 이제 양측의 다 얘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무총리 기용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야 뭐 1%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연정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강한 것 같고 본인도 공개적으로 진영과 이념 상관없이 최고의 전문가들과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통합정부에다 방점을 찍어놨고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요? 비상계엄을 반대해야 되고 탄핵에는 찬성해야 되는 네.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거든요. 그럼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물론 막 이렇게 묘한 메시지를 계속 그 글을 쓰잖아요. 네. 노무현 때 맞아요. 내가 갔었으면 꼬마 민주당 그때 갔었으면 이러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만 두드러 패잖아요. 묘하긴 묘해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이재명 후보와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럴까 그렇게 아니, 근데 생각하기는 좀 이재명 쉽지 후보도 않아요. 굉장히 두 팔 벌리고 막걸리 마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친화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리고 막 홍준표 시장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현주 의원이 지난번 대선 때 2021년도 때 홍준표 시장을 유일하게 도왔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지지선을 이끌어냈는데 하여간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 네. 그것이 좀 충족되지 않아서 어떤 총리라든지 내가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작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전 시장이 계엄에 반대한다? 탄핵도 반대를 했었죠. 네. 근데 계엄을 반대하는데 탄핵을 계엄이라는 이 끔찍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거기는 뭐 이따 동의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건 어떻게 그게 두 개가 성립이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하야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아, 어쨌든 그만두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의 주 정치인 입장에서 어쨌든 두 번이나 우리가 뽑고 내세운 대통령을 탄핵시키긴 뭐하니 스스로 하야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제가 물어봤죠. 할 것 같아요? 하야를?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물론 못하죠.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친윤 세력의 한동훈과 대비되는 친윤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려는 전략상이었고 그렇게 됐고 실제 최근에는 내가 한 X한테 두 번이나 내다바이 당해서 창피하고 창피하다. 네. 라고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윤하고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 당연히 내려왔어야지 하야라고 물어보면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냥 내 손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 지가 무슨 낯으로 있어? 당연히 내려왔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완전히 정계 은퇴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 정계 은퇴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네. 하고 나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심심함을 견디는 성정은 또 그렇죠. 아니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고 네.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요. 하와이 좋죠. 구름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좋죠. 요거 한 5일 보면 지루해요. 똑같거든. 저도 무슨 그랜드 캐년. 네. 4일 보면 지루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볼 게 없습니다. 하와이도 저도 가봤지만 네. 5일 보면 지루해요. 더 있으면 그냥 가서 그러니까 계속 국내 뉴스 보고 정치나 뉴스 보면서 에이구 자식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올리고 그렇죠. 전화 받고.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손을 내밀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은 잡을 것 같다. 잡는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쓴 게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정치판 싹 청소했으면 좋겠다. 네, 그 대목도 있었죠. 네, 그러면 나를 청소부로 쓰세요. 오, 그런 의도도 가능하지 있거든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결단이 필요한 거고 민주당에서는 총리는 좀 다른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오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통합에 완전히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막 상징이니까. 홍준표, 뭐 유승민 여러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총리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못 골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왜 얘기를 했냐면 홍준표 시장이 하야를 얘기했지만은 페북에다가 탄핵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네. 너무 많이 썼어. 그 증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수 우파 쪽에 좀 괜찮은 분들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몇 분을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와 좋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답이 왔어요.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여기서 우리랑 입장이 다르면 그게 그냥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연락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좀 탄핵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 분을 영입을 한다라는 것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어떻게 낮춰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네. 아니냐 뭐 거기서 이제 갈라질 수 말씀하신 있을 것 것처럼 같네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뭐 이분은 이랬으니까 우리 통합정부에 필요한 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총리로 간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안 맞고 그러면 사실 충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 스타일은 사실은 명확히 위다. 그 유계질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들은 얘기하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거나 막 대놓고 하는 스타일은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쓸지 안 쓸지 그건 뭐 최종 거기서 고민 끝에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보시죠. 하고요. 그럼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지금 동동거리고 있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홍준표 캠프에서 비서실장 맡았던 김대식 의원한테 하와이로 가서 홍준표 전 시장이 선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하와이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고 그다음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저를 저 사과합니다.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모든 노여문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 이러면서 이제 읍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보시는 거예요? 저 일단 당 탈당을 했고 완전히 판이 바뀐 다음에 제발 당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친유들이 다 나가야 되죠. 그런 게 아니면 그 전제 조건이 아니면 안 들어오겠죠. 네. 부경화도 가능성 없고. 네. 그리고 김대식 의원이 앞서 통화를 하니까 네.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셨어요? 근데 18일 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길 대체 왜 가요? 아니 5월 하와이까지. 18일 날 가면은 너무 늦는데 또. 그래서 제가 아니 대선이 오사카도 얼마 안 아니고 남았는데. 하와이에 간 사람 설득도 안 될 걸. 그러니까 저는 이 선대위가 운영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해요. 그 설득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액션인가? 어떻게 봐야 되죠?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는 선거에서 선대위에서 뭐 대외협력 뭐 맡았던 것 같은데 그거 하느니 하와이 가서 뭐 홍준표 시장 설득한다라는 명분하에 한 일주일 쉬었다 오면은 그래서 제가 언제 오냐 물어봤어요. 네. 5월 18일에 갔다가 언제 다다음 날쯤 온대요. 네. 자기 또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8시간 가서 홍준표 찾아서 또 만나고 얘기하는데 8시간 네. 돌아오는데 8시간 네. 바로 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갑니까? 그래서 참 그러고 본인 말로는 이게 언론에 안 났어야 되는데 네. 났다. 박 실장님 당에서 네. 비즈니스를 끊어줘. 하와이행 비즈니스 호텔도 최고급으로 잡아줘. 네.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라고 그래.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저 당장 가야 되는 거 비행기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타는 거 비즈니스든 퍼스트 클래스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타봤어요? 비즈니스는 타봤죠. 퍼스트 안 타봤죠. 퍼스트로 보신다. 아니 어차피 잘 거 좀 더 넓은 데서 자나. 뭐 비즈니스 정도면 충분하죠 뭐. 알겠습니다. 안 가신다. 가실 것 같고요. 150% 갑니다. 저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서 하루 있는 건데 아유 하루라도 내 돈 안 들고 피디님도 가신다 그러네. 자, 작가님 안 이준석 가신다고 그러네. 아니 이게 작가님까지 얘기하고 있어. 자,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한테 굉장히 이제 친화적으로 얘기하고 네,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로 떠날 때 유일하게 가서 이제 배웅한 그렇죠. 사람인데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꼭 이준석 편을 들기보다는 뭔가 이재명 쪽으로 더 기운 것 같고 지지자들도 이준석 후보한테 안 가고 이재명 후보한테 가고 왜 그런 그렇죠. 걸까요? 아니 그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낮잖아요. 그래도 되는 쪽에 붙으면은 뭐라도 자리 하나 받을 수가 있고 또 선거 이겼다라는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준석보다는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기도 하고 또 이현주 의원이 중간에 링크를 했고 이현주 의원하고 우정을 계속 나눴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 쪽 가겠죠, 뭐. 선거판을 딱 읽는 사람들은 이기는 쪽에 줄 서지 지지는 쪽에 줄 서는 거는 그렇군요. 그거는 상식에 안 맞죠. 그냥.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뭔가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 근데 홍준표 전 시장과. 지금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은 뭐 사실은 그냥 열심히 싸워라. 그렇으면 그것도 사실 크게 보면 지지 선언이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같이 뭐 지금 하와이 가 있는데 와서 뭐 같이 선거를 돕는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끝나고 온다고 했으니까. 네, 만약에 무슨 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쪽이 단일화해서 이준석 후보가 된다. 또 가능성 1% 미만이지만 그러면 모르겠죠, 혹시. 그 전에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일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1강은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죠. 지금 지지율 추이를 좀 보니까 거의 50%에 육박하고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51%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 이렇게 나왔고 또 오늘 나온 NBS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호감도가 처음으로 비호감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 MBS에서 12일에서 14일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후보 호감도를 전화를 했더니 호감이 간다. 이재명 후보 호감이 간다. 50%. 호감이 가지 않는다. 46%. 그리고 갤럽조사 아까 말씀드린 갤럽조사에서도 호감도가 48%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이게 한국갤럽이 2017년부터 실시한 동일 조사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 추세 비호감도가 낮아지고 호감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50%에 육박하는 이 지지율 변수는 없을까요? 이대로 쭉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수 없다고 봐요. 변수가 없다. 좀 과반 넘을 거라고 보고 실제 득표에서는. 왜냐면 물론 이재명 후보도 리스크들이 많이 있죠. 사법 리스크 있고 사실은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당연히 주장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피선거권이 없을 수 있는 네.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다. 이 지적도 맞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훨씬 더 상대적인 거죠. 약간 뭐 지금 계엄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이 지금 후보의 사실상 중심이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뭐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랄지 또는 몇 가지 문제들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중도, 보수, 확장 이걸로 크게 말실수 같은 것도 없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사본 리스크지만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이미 거고.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40% 후반대 실링으로 작용을 했었고 만약에 저쪽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윤석열과 과감히 절연하고 정말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이번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거의 뭐 추락의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볼장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지층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원래 모름이 줄어들고 붙거든요. 네. 결정을 마음에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혹시나 저쪽이 될까봐 저쪽은 절대 안 되겠다. 국민의힘은.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막장 다 기억하잖아요. 전혀 안 되겠다. 이런 것까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종 득표율 몇 퍼센트? 50% 넘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뭐 50% 초반 봤는데 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네, 그럼 55%. 왜냐면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요. 네. 이게 지금 그건 공당인가? 맞습니다. 지금 네. 자유통일당이 선거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못하고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공격이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욕하니까 네가 무슨 욕할 자격이 있냐. 네. 거의 그냥 덮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가 계속 공격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퇴색하기도 하고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비호감도가 낮아진 것도 있고 저렇게 대세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나 화면 이미지가 되게 이제 웃는 것들만 나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막 네거티브를 방어하느라고 막 인상 쓰고 막 자극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웃는 얼굴이 TV 화면에 가장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웃네,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메시지가 그냥 옳은 말만 해요. 네. 오늘도 그냥 한 말이 뭐냐면 윤석열 왕노릇하다 계엄했다.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다. 그러니까 연기든 그냥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잠깐 속이는 거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대세론도 큰 영향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득표율? 저는 53% 예측해요. 53%.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왜 53%를 네. 예측하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53% 왜? 그냥 제 감으로 그냥. 아, 뭐야,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없어요. 감으로. 네. 53%? 네. 50% 초반 때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네. 저도 53% 했으니까 저는 54% 할게요. 알겠습니다. 53, 54. 네. 지켜보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TV 토론을 하면 네. 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누가요? 김문수 후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4%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김문수의 실망한 표가 이준석으로 얼마나 가느냐 여기에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표수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가 더 높아지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투표를 안 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에서는 실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하, 투표 포기. 네. 그러면 이 표는 또 한동훈 지지층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이 선대에 끼지 못하면 이 표가 만약에 이준석으로 간다? 그러면 이준석과 한동훈은 사실상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해요. 네. 그래서 투표를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투표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체 투표가 떨어지면 무수가 낮아지니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올라가겠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네. 비판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비판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밖에 없고 네. 이재명 후보도 계속 그냥 국민들 귀에 꽂히는 그냥 통합 얘기하고 경제 살리겠다, 민생 살리겠다, 국민 주권 시대 열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맞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김민석 의원이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일 거예요. 네. 저 최고위원이니까. 그분이 오늘 나와서 메시지를 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좀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많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렵게 갈 수도 있다. 한 명이 3명 데리고 나와서 투표장으로 가자. 이렇게 좀 절실함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도 아이 뭐 선거 된 거 아니야? 나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도 그래, 저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나 좀 찍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결집이 좀 강한 것 같아서. 민주당은 결집하고 국민의힘은 네. 투표 포기하고. 분열하고. 그래가지고 50% 넘을 가능성은 아주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도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격차가 많을지.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를 뭐 이기거나 아니면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비과학적이에요. 그래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 7%, 8% 요 정도가 좀 평균인 것 같더라고요. 더 낮은 것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은 지역적인 기반이 없고 또 다른 뭐 의원의 세가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 두 자리 숫자 15%까지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네. 아주 과대망상이 될 수가 아하.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최종적으로 한 15%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하는 저러한 짓거리들 그리고 TV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잘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좋아 그냥 뭐 국민의힘 도저히 김문수 후보는 찍을 수 없고 저 당이 하는 짓 보니까 비민주적인 정당인 것 같으니
우리 보수의 미래인 이준석에게 그냥 이번에 한번 좀 밀어주자. 그런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현재로서는 두 자리 숫자 어렵지만 앞으로 19일 동안 하다 보면 한 15%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늘려갈 생각이 가능성은 있다. 들고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35% 이상 넘게 나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3자로 보고 네. 사실 저는 이 기회에 이준석 후보가 확실히 표를 좀 얻어야 국민의힘도 긴장하라고. 네. 지금 더군다나 총선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력 세력들, 주류들은 그 기득권 안 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 최소 60명 이상이에요. 네. 지난번에 단일화를 찬성한 게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찬성한 게 60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어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국민의힘 밖에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 게 낫겠다.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자산이 1,200억이기 때문에 좀 아깝지만 그냥 생각 있는 사람은 나와서 새롭게 당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내부에서는 또 내부에서 설령 쇄신이 이루어지려고도 세게 망해야 되거든요. 네. 세게 망하려면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수록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 되려면 전 이번에 확실히 바닥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기 비정상 정당에 나와 있는 주요 얼굴들은 다 그냥 고개를 쳐박고 다녀야 된다. 정계 은퇴감이다 거의. 네. 이 정도까지 가야 보수 정당이 어느 정도 건전한 세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데 정계 그러기 개편 위해서는 가능성까지 보시는 거네요.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그거는 정당. 이제 이준석 후보에 만약에 네. 그쪽 정계 개편이면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난번 그래서 허은하 당대표가 나갔을 때의 과정이 상당히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사실은 리더는 누가 봐도 당시 허은하 당대표였지만 리더는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리더가 이 상황을 매끄럽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한테도 직접 얘기했지만 그걸 못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냥 물론 김철근 사무총장 문제로 그렇게까지 해서 충돌할 일이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나라를 만약에 운영하다 보면 곳곳에 충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조율해야 될 그런 거 있는데 리더십을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못했다. 그 그렇죠. 사건으로. 그리고 사실은 허은하 대표가 힘없는 사실은 대표였는데 쫓겨나다시피 나갔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뇌리에 많이 있어서 비호감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 개선을 한다면 이번 TV 토론 때 과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고 막 해서 김문수 후보를 예를 들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막 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실 리더로서의 역할, 그렇죠. 모습 그런 이런 모습을 것들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저는 좀 많이 국민의힘 표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대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좀 폭망했다 이래서 35%못 얻는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친윤계가 계속 또 장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계가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인지 진짜 분당이 될 것인지. 외부의 충격의 사례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내부적인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사례를 나눠서 봐야 돼요. 네. 외부 그러니까 충격은 외부적인 뭔가요? 충격은 뭐냐면 네. 국민의힘이 이제 개헌과 탄핵과 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여줬던 비민주성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정당 예산 심판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참 상당히 곤란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다. 만약에 심판이 들어가면 해산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여져요. 탄핵을 반대했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민주적으로 저렇게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저런 모습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당에서.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내부적인 문제는, 분당이나 뭐, 당이 갈라지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탈당 이런 그래요? 것도 별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으로 갈 의원들이 몇 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력이 떨어져 나와서 분당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윤핵관들이 계속 권력을, 주도권을, 기득권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바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 체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번 전당대회 때까지는 갑자기 그냥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를 하더라도 네. 전당대회 전까지는 그 비대위 체제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김용태가 저도 대선에서 졌으니까 저도 비대위원장 그만둘게요. 그러면은 네.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내대표. 원내대표 권성동이에요. 네. 그러면 또 친윤이나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세우겠죠, 지도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60-70명의 영남권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있는 한 국민의힘은 안 바뀌어요. 저 그냥 좀비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지한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그러면은 다 거기서 이제 망해가지고 사그라드는 약간 지방선거는 별로 지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의원 수가 사람들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총선은 3년 남았으니까 에이 뭐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뭐 3년 안에 국민적인 또 지탄받고 비판받고 지지율 떨어지고 버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총선에서 영남에서 우리 공천받으면 살아나올 수 있고 잘하면 뭐 수도권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때까지 지켜보자 버티자 이럴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암울한 미래네요. 네, 내부적인 개혁, 변화, 혁신 이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주요 세력들, 스피커가 되는 주요 세력들은 한 10% 남짓이에요. 나머지는 눈치 보고 따라가는 좀비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가끔씩 옛날에 총재 체제가 더 낫다고 보는데 총재가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말 괜찮은 인재들을 선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공천 과제나 여러 가지가 그게 아니어서 사실은 그냥 눈치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뭐 몇몇 제가 볼 때는 뭐 10여 명 정도의 친윤 주류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인데 저쪽이 잘 나가니까 굳이 저쪽이랑 척볼 필요 없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좀 거기서 떼놓는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확실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구심점이 별로 없어요. 친한계? 친한계가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외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가 않고 혹시 구심점이 될까봐 계속 지금 친윤들이 그걸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친한계도 그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가장 잘 나갔을 때도 확장을 못했잖아요. 그건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잘 못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좀 뭔가 소장파들이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 이분들도 좀 포기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암울하지만 누군가 구심점만 잘 만들어서 아까 좀비처럼 있는 분들을 이쪽 구심점으로 좀 더 빼온다. 그럼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네. 구심점이 없다. 좀비 빼오면요. 네.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나도 좀비가 돼요. 그래서 그게 그래요? 전염병이 강해. 마동석 씨를 불러야 돼. 마동석 씨를 불러야 돼. 그래서 좀비 치료제가 없어가지고요. 저거 안 되고 친윤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봐봐요. 이 대선 중요한 시점에 장해찬 씨를 또 복당을 시키잖아. 아, 그러니까요. 그걸 왜 그것도 복당시켰겠어? 최경환 전 의원이랑 장해찬. 최경환 전 총리님은 네. 당연히 복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모셨었죠. 보좌관으로 있었죠. 제가 보좌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일을 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잘 돌아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장해찬 장해찬 씨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자,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정훈이 만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주간지 시내 21이 상간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시내 21에 실렸던 전설의 영화 패러디 만화인데요. 안타깝게도 정훈이 작가님이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남기남의 활약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내 21 창간 30주년, 정훈이 만화 30주년을 기념해서 정훈이 만화의 정수를 모은 정훈이 만화 더 베스트 출간 프로젝트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펀딩 사이트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정훈이 만화 모험책 외에도 다양한 굿즈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정훈이 만화 펀딩은 5월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장해찬 씨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정현우 의원이 반대했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진짜. 네. 보통 그 지역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반대하면 안 받아주거든. 근데 왜 받아줬겠냐고. 너 와가지고 한동훈 욕해라. 한동훈 공격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장해찬을 들여보낸 거잖아요. 아, 그것도 그거에 대한 디딤돌이군요. 친한계 견제 디딤돌. 그렇죠. 네. 아예 우리가 직접 뭐 한동훈을 욕하긴 그렇고 예찬이 네가 와가지고 좀 견제하고 욕하고 슬슬 좀 긁어. 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대선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야. 한동훈이
선대위에 참여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한동훈 견제하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작당만 하고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당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그러겠냐고요. 불가능해요. 국민의힘이 그냥 특정 지역구 한 두세 개 정도 기반으로 확 쪼그라들고 새로운 건전 부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안 돼.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총선이 회의적- 너무 멀리 남아서. 그러니까요. 쉽지가 총선이 않고. 너무 멉니다. 총선이 내년이면은 이렇게 이런 짓 못하죠. 네. 뭐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이제 국민의힘 탈당했다가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도 뭐 우리 당에 입당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뭐 민주당에 입당할까요?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쯤 얘기를 하겠다. 네. 아니 결정했으면 그냥 얘기를 하지 못 내일 얘기해요. 네. 저는 사실 그 정치인법을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 일정 중에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네. 동서합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것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네. 하게 오. 되고 그러니까 보수 인사가 더구나 유일하게 현역 배치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물론 뭐 권오울 뭐 몇 분이 계시지만 이분들 다 사실은 좀 전직이었고. 전직이고 좀 오래된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뭐 혹시 뭐 좋은 자리 줄까? 뭐 이렇게 제가 좀 폄훼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김상우 의원은 물론 당내에서 약간 배척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민주당으로 더구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선언했다. 그러면 약간 내부적으로 조율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화개장터에 또 가서 얘기를 하고 화합을 네. 얘기하고 거기에 좀 맞추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입당 결국은 수순이다? 입당 수순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옮기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예, 특히 이제 여당이거나 여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당이 될 만한 곳으로 가는 아. 것은 권력을 좀 추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상우 후보는 이해가 가요. 네. 정말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대단히 용기 있는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 안에서 김상호 의원을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탈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명분이 있었다. 네, 명분이 되고 이해가 다 되고 또 존중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민주당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진영을 옮기는 거를 썩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에게 잘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김사호 의원이 3년 동안 이제 앞으로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의 뜻과 의지가 맞는 곳으로 가서 의정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예, 김상욱 의원 일을 쭉 보면 한동훈 전 대표 특히 친한 게 저는 이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배척했는지. 그렇죠. 사실은 같은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친하게 단톡방에서도 사실상 왕따를 시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건 사실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는 저는 얘기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늘 국민 상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왜 김상욱 의원조차 품지 못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죠. 친한 계에서도 왕따를 당할 때 사실은 제일 거의 의원 중에 유일하게 가서 뭐 기권하게 했지만 탄핵수 첫째 날에도 참석을 했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다음에 김상우 의원이 내놓은 것도 똑같이 본인과 똑같이 메시지로는 늘 민심과 다 있는 얘기를 했고 김상우 의원은 오히려 실천도 더 한 분이에요. 본인이 목도리 이렇게 매줬잖아요. 네. 근데 왕따 당할 때 왜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다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